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재 공지가 오늘 오후에 나왔죠.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를 오늘 오후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고 지난달 19일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한 차례 변론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된 겁니다. 탄핵 소추를 기준으로 하면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변론부터로 보면 33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되는 거, 기존의 전망을 벗어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미리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도 전망이 좀 빗나갔습니다. 네, 김 기자 말한 대로 한덕수 총리 사건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간접적으로 겹치긴 하지만 두 사건이 아주 똑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윤 대통령이 한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는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러 차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헌재가 12.3 계엄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을지 어떻게 판단할지 그날 결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윤 대통령 사건은 이번 주에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거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 공지가 없다면 가장 빠른 게 다음 주 월요일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수요일 선고를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전례를 반영해 본다면 주 후반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심리를 100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에 중요한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이 대법까지 가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지금 나오는 관측대로 다음 주 후반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된다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재판이 같은 주에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걸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체포 대상이 아니냐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연일 부각했는데 발언을 두둔한 민주당은 최대행 탄핵 개시를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몸조심 발언을 두고 여당 반발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폭이나 할 법한 그건 아니냔 건데 개딸 동원령, 제명국가 같은 날선 표현까지 이 대표 비난에 동원됐습니다.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닙니까?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닙니까? 야당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에는 할 테면 해보라면서도 탄핵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가 몇 명인지도 함께 답하라고 되받았습니다. 형수에게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탄핵을 할 거면 공갈 협박하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건 인정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최 대행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걸 지적하는 내용 아니었냐며 이해할 수 있다고 감쌌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도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듯 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다만 중도층 민심과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탄핵안 발의 시기는 고심하는 기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의 자신에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대외적으로는 통상 전쟁이, 국내에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계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했다며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3%로 올리고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영장에는 오 시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일정 기록을 포함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 시장이 과거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집무실 PC와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보궐선거 당시 명시 측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준 대가로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걸로 의심합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명 씨와 김 씨를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와 강전부 시장, 김병민 정무부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한 양측 진술은 엇갈립니다. 명시 측은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데다 함께 여론조사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 없고 돈이 오간 사실도 몰랐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최 평론가님께서는
많이 네. 예상을 하셨었지만 네, 네, 네. 다른 분들은 또 예상 못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저는 뭐 이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또 빨리 끝난 데다가 지금 뭐 헌법재판소도 사실 우리 국내외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야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니까 보다 더 신중해야지만 사실관계가 미리 드러난 그 이 한총리에 관해서는 뭐 이미 뭐 탄핵 소추된 사안이 특검 임명 거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라든가 이런 건 탄핵 사유가 사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대행도 안 했는데 거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많은 분들이 왜 한덕수 총리 건을 대통령과 같이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냐면은 내란죄 쟁점 사유가 대통령과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법리 구조라든가 선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종의 예단 시도를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행 판단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대통령 다음으로 미룰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제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이 선고문을 읽을 때 이 내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맥락과 행간을 잘 해석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약간이나마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로 한덕수 총리 건이 먼저 처리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도 이제 먼저 처리했고 한덕수 총리도 저는 사실 동시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사유라는 게 어쨌든 간에 내란 방조 묵인 이런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내란 방조 묵인이라는 거는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일정 부분 겹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늦게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건데 워낙 지금 사건이 많이 밀려 있죠. 탄핵 사건 자체가 헌재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좀 늦춰지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이겠죠. 그거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면보다는 그런 면이 하나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게 그 선입선출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던데 저 선입선출이란 말이 여기 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긴 봅니다만 아무튼간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먼저 접수가 된 게 아니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먼저 접수됐고 변론은 먼저 끝났어요. 변론은 지난달 19일에 끝났으니까 먼저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사유는 비교적 판단이 쉬울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헌재 재판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탄핵 반대 세력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선고를 가능하면 늦추기를 바랬던 거 아니겠어요? 늦추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을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좀 봅니다. 특별하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지금 선고를 빨리 하는 이유가 특별히 사실 며칠 상관이기 때문에 무슨 대한민국이 국격이 떨어지는 걸 방지했으려면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간에 헌재로서는 지금 탄핵 반대 쪽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다 들어주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최재해 감사원장 등도 먼저 했고 한덕수 총리도 이제 탄핵 이제 선고 날이 결정이 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26일로 결정이 이미 돼 있으니까 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또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든지 탄핵 반대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전 이걸 바로 이제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지 모르겠으나 한덕수 총리의 이 지금 선고가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오히려 전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오히려 인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이 대통령보다는 6일 먼저 끝났지만 헌재에 접수된 거는 대통령보다는 13일 앞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얘기해주지 않겠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 나오나요? 월요일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월요일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선고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화요일로 예정된다 그러면은 빠르면 목요일 아니면 이제 늦으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화요일날 공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말쯤, 그러니까 주말 아니라 주 후반쯤 좀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죠. 그 어쨌든 헌재가 이제 그 핵심 소추 사유로 했던 이제 위법 위헌한 계엄 선포에 공모 동조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문에 담을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인용과 기각 중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논리의 정합성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래서 행간을 들여다봐야 되고 선거문의 그 흐름을 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뭐 조심스럽게 한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을 점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적법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고 자기는 반대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우려했던 거는 한 총리의 결과가 대통령과 연동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 때문에 봤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결정문에 벌써 담을 정도로 논리적 구조가 탄탄하게 됐다고 본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좀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 날 선고를 하고 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화수목 정도 평결 과정에서의 선고문을 담는 것, 이게 이제 남은 과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 저는 어쨌든 한 총리에 대한 선고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봐야 될지 아마 그게 저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할 때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명해야 되죠. 또 임명 안 하면 이건 정말 위헌 상태예요. 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이제 상정해서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권한 대행이 이게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관 지금 이 부분은 국회가 선출하는 거예요. 국회가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다고요. 단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 규정이 있다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부작위에 대해서 이 헌재가 얘기를 했는데 위헌 상태를 빨리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사실 지금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에서 기각이 돼서 대행직에 복귀한다면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죠, 한덕수 총리가. 제가 볼 때는 만약 기각돼서 복귀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이제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할 가능성이 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할 이유도 없죠. 임명해야 됩니다, 이건.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왔을 때 많은 분들도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전임자가 했던 최상목 대행이 했던 그 이른바 두 명의 재판관 후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이 했던 모든 결재들을 다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하다못해 거부권 행사까지도 다 무효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최상목 대행이 결재한 걸 이것만 뒤로 돌리고 저것은 뒤로 안 돌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는 이유는 최상목 대행 이전에 한덕수 총리도 여야 합의 정신을 먼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여야 합의 정신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소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도 설령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지만, 마은혁 재판관은 물론 최 교수님 말씀대로 당위적 측면에서는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것은 기관 간의 권한을 침범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한 총리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 총리가 복귀한다 그러면은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 입장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한다면은 여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을 무효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거 우리 최소영 평론가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일은 다 무효로 돌려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헌법재판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무엇을 근거로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임명을 안 하냐고요, 도대체가.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럴 때 양쪽에 쟁투가 생겼을 때, 법률적인 논쟁이 생기고 법률적인 어떤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 그거를 판단해달라고 만든 게 1987년도에 헌법 개정에 의해서 1988년도에 만든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그런데 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여야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냐고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여야 합의 그러는데, 무슨 지금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권한대행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은. 여야 합의를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강제로 임명하라는 게 그런 판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위헌 상황으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침해했다.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게 권한쟁의 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위원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임명을 안 해요. 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만약 복귀를 해서 또 다시 임명을 안 한다. 이거 자꾸만 여야는 각자의 이제 생각에 따라서 이제 뭡니까? 윤 대통령 탄핵에 관련돼서 마녀 후보자가 이른바 이념적으로 좌쪽에다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쪽의 속내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대체 짐작하는 겁니다만 대체로 어쨌든 이럴 때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왜 이걸 임명을 안 합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거 앞서서 논란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반론을 드린 건 아니고 그 이런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19년에 낙태죄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 내리면서 국회에 주문을 했습니다. 1년 이내에 보완 입법을 해라. 근데 5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저도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그 선거법 개정할 때 말이죠. 옛날 얘기예요. 2002년도 3년도 얘기인데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3대 1로 되는데 어떤 선거구는 10만, 어떤 선거구는 30만이니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헌재에서 이걸 불합치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 빨리 어느 시점까지 선거 전까지 이분을 2대 1로 맞춰라. 그것도 안 했어요. 국회가 얼마나 비판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그렇게 해서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낙태죄가 그렇다고 하는 거 그때도 그거 잘못한 거예요. 빨리 교정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자꾸 예를 들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네. 월요일 원래 다음 주 월요일이 탄핵 심판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100일이 넘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편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룬다. 이런 것 이유는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먼저 가장 처리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또 약간 변수적인 거지만 너무 탄핵 심판이 많이 몰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8분이 어쨌든 다 조를 나눠가지고 모든 탄핵 사건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좀 그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던 원인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헌재가 11차례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 부당성, 그다음에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부분이 의심을 좀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주요 증인들에 대한 약간 오해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거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사건까지 얘기하면서 다시 이거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과정의 적법성을 갖추라고 요구한 것이 아마 헌재 판결에도 굉장히 그 말하자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왜 속도를 안 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의를 해야 편결이 되는 거고 편결이 돼야 선고문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편결 단계로만 가도 어느 정도 취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의 단계에서는 이게 취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행 자체가 어디까지 간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합의되었고 어디까지가 미합의되었고 이 재판관들 각자가 여기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편결까지 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데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제가 왜 자꾸 주목하냐면은 여기에 아까 내란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위헌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윤 대통령과의 논리적 적합성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합성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 다음 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로소 이번 주 정도에 들어와서야 어느 정도 평의에 저는 이제 그 좀 단계가 마지막까지 온 게 아닌가. 그 조심스럽게 저도 추측의 영역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이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덕수 총리는 제가 봐도 기각될 것 같아요. 저희 짐작입니다만 저희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최 평론가님도 지금 이제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그럼 그 논리는 이런 논리예요. 한덕수 총리의 이제 선고가 탄핵 선고가 기각이 되면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걸 잘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뭐 제가 잘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거기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란 방조 묵인에 대한 지금 탄핵 사유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5개가 있어요. 지금 헌재가 정리한 거기에는 그런 게 빠져 있다고요. 단지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있었냐 없었냐 문제 때문에 이제 겹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5개는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저는 최 평론가님의 생각과 좀 다르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까?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거의 0에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기둥 같은 사건인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와 비견하느냐 그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갖고 올 수 있는 파장은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일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수요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월요일 날 그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총리를 하는 날엔 아마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수요일이 왜냐하면 전국 모의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학교에 이미 다 그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바꾸려면은 여러 가지 좀 그 절차적인 문제가 많을 거예요. 물론 그것 또한 이제 변수적 문제로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인근 휴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말씀이시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목금 둘 중에 하루가 아닌가.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측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최 교수님 말씀에 좀 다시 부원해 드리면은 뭐 그겁니다. 저는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거냐면 법원이 갖고 있는 이번 사태를 보는 골자와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단하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아마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이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 처음엔 더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어느 특정 기관 거를 보지 않더라도 전반적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비상계엄 직후에는 탄핵 그 찬성 쪽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여러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헌재 심판이 진행되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좁혀졌다가 또 이게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또 좁혀지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거리에 광장의 그 탄핵 반대 목소리가 대단히 크고 말이죠. 양쪽에 이 지금 반대와 찬성,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이 쟁투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점점 팽팽하게 되고 양대 진영이 이제 최대한 결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전 저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무슨 여론조사를 가지고 제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따진다기보다도 중도층 같은 거 더 많아요. 지금 저 여론조사에서도 말이죠. 중도층은 월등하게 더 벌어집니다. 그런 거를 볼 때 글쎄요. 탄핵 선고의 시간이 임박했어요. 뭐 늦춰지니 뭐니 해도 제가 봐도 다음 주를 넘지 않을 것 같고 넘기지 말아야 되고 물론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만 시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럴수록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 격차는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60%로 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기각해야 된다가 4%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유의미한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표가 이제 한 열흘 사이에 벌어진 지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그러니까 윤 대통령 구속에서 이제 석방되고 난 다음에 구속 취소가 돼가면서 나온 다음에 진보의 지지층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결집했어요. 저는 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여론 쪽에도 말하자면은 그 좀 적극 응답층으로 선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변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광장 열기도 좀 가니까 아마 여론조사 지형에 조금 그전엔 적극 응답하던 층들이 덜 응답했을 수도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더 벌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 석방이 좀 나온 그 이후에 여론 지형의 약간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여론조사 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동안 조금 탄핵 인용을 너무 이제 당연시했던 그러니까 그 진보 진영이 좀 느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좁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광장의 열기가 지금 계속적인 비등점을 향해 치닫는 것도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정치권에서 며칠 전까지 승복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5%.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42%.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수용을 안 할 도리가 없다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수용하지 않는 건 방법도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 그게 승복 안 하는 겁니다. 기각이 나와도 수용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신자살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릅니다만
승복해야죠. 승복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일단 승복의 몫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승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에게 승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난센스인데, 전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승복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윤 대통령이 저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돼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당사자가 누굽니까? 탄핵 재판소에 가 있는 분이 윤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요. 근데 똑같은 그 레벨에서 이재명 대표고 승복해라, 얘기할 수 있죠. 승복 메시지 내면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문제고, 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승복 안 할 도리가 있냐 이런 취재 얘기를 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이 구심점 아닙니까 지금 탄핵 반대 세력에. 이분이 뭔가 승복하자,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안 나오더라도 헌재의 판단, 헌재의 이 선고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가장 장본인은 윤 대통령 스스로다라는 말씀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네. 차기 대통령 적합도 결과도 여론조사 결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3%로 여전히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권 주자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죠. 네. 그 지금 저 지표를 놓고 보면은 뭐 저는 저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저 수치가 사실 과히 높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은 지금 전혀 경쟁자가 없이 일극체제로 장악이 됐고, 그리고 뭐 뉴스의 빈도라든가 지금 그다음에 노출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슈 장악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던져놓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뭐 우클릭이든 뭐 좌클릭이든 뭐 중도든 그 자체가 이슈가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는 주목도가 높은 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2017년이죠. 그 대선의 교훈이 아마 보수 진영에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이쪽에서는 바른정당의 뭐 유승민, 안철수, 그다음에 그 홍준표 이렇게 갈라졌는데, 나중에 선거 결과 그 보수 진영의 총합이 훨씬 많았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그럴 겁니다. 다만 보수가 분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수가 이제 다시 이제 어떤 만일 조기 대선이 있었을 경우 이제 저게 지표가 돼가지고 예측이 될 텐데, 저 과정에서 일종의 보수도 약간의 갈래를 달리해서 분화가 될 경우에는 이게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실제가 그와 같은 이제 표의 결집력을 못 보여준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저게 어쨌든 후보 대 후보의 단일 대오로 1대1 구도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수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저기에서 보수가 이탈하거나 혹은 분화되지 않도록 관리해내는 능력이 지금 보수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국민의힘에는 매우 필요한 지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차기 대통령 적합도 저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 이재명 대표를 보면 말이죠, 이게 30몇 %,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확장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있다. 양쪽의 긍정 부정의 측면이에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죠. 일단 어떤 상황도 확고한 강관 지층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정부에서 이른바 극우적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가 더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세훈, 한동훈 이거 다 합쳐봐야, 홍준표, 김문수 장관 합쳐봐야 이게 얼마 안 나와요. 이분이 또 갈라져 있다고요. 이번 대선이 만약에 열린단 말이죠. 아무리 미래지향적이고 전망적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대선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뭐 회고적 투표다 이런 얘기 수없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은 탄핵 찬반의 프레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나 전 대표나 이 오세훈 시장 요즘 조금 뭐 탄핵 찬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일단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입장을 바꾸긴 했는데, 김문수, 홍준표 시장은 지금 확고하게 탄핵 반대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합치가 될 거냐 문제예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누가 후보가 될지 아직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와서 그 탄핵에 대해서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도 홍준표, 김문수 시장이 갑자기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난 탄핵에 찬성하는 게 맞았는데 그때 안 했다. 오세훈 시장의 어법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되면 말이죠. 2007년도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압도적으로 졌어요. 참패했다고요. 정동영 후보 때. 그 이유가 그때 이 진보 진영이 기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참패를 했고 투표율이 낮았어요. 2007년도 대선 때 말이죠. 그런 전철을 오히려 지금 야권이 아니라 여권이 밟을 수가 있다.
이 지금 이 구도로 볼 때.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찬반이 너무 갈려 있다고요. 야권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적어도 현재 이 구도로만 본다면 적어도 탄핵에 관련해서 볼 때는 여권이 대단히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32%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한데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해왔는데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벌렸네요, 차이를. 네. 이 수치가 나온 그 터닝 포인트가 아마 대통령 석방에 대한 그 시기가 아마 그 어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급격하게 결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감이 있었고 지금 특히나 지금 광장으로 나가고 그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뭐 매일 8.8km씩 뭐 도보 행진하고 이런 것들도 이와 무관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결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이런 아마 목소리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고한 지지층은 다 결집대로 결집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면서 일종의 기각 심리에 대한 좀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심리 기대치가 조금 높아짐으로써 여기에 대한 중도층은 좀 반감. 그다음에 지지층은 그동안 모일 수 있는 로열티 있는 지지층은 다 모였으니까 더 확장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그 한계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가지고 소폭 하락. 그다음에 민주당은 소폭 상승. 그렇지만 전체 큰 틀로 보면 6.2%포인트 내에 오차범위 접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판결들 이후에 저런 정당 지지도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글쎄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주야말로 운명의 한 주예요. 운명의 한 주가 다음 주까지라면 3주 연속 운명의 한 주예요. 지난주도 운명의 한 주, 이번 주 운명의 한 주인데 다 지나갈 것 같고 다음 주야말로 이제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고 이재명 대표도 2심 항소심이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윤 대통령 선고도 다음 주에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 이 진보 보수 윤석열 대 이재명의 이 싸움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였잖아요. 23만 표 차, 불과 0.73%포인트 차였는데 저는 이번 대선은 생각보다 지금 현재는 양대 지지층이 결집해서 정당 지도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 지금 탄핵에 관련된 이 계엄 정국, 탄핵 국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 발언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더 벌리느냐 조금 가까워지냐의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선은 대단히 승리가 난망하다. 국민의힘으로서 지금 분열되어 있는 데다가 일단 후보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탄핵에 대한 중대한 관점이나 그 가치관이 분열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한 사람들의 힘을 실어왔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완전하게 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당히 대선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갑자기 이렇게 급전침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이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전 더 좁혀질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계속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여야 양측에서 발언 수위도 점점 거세지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재를 찾은데 그 앞에서 이제 계란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국민의힘 쪽에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바로 어제죠.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 몸조심하라,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사실 그게 금도를 넘었고 그다음에 정말 이거는 해서 안 될 말이라는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자극을 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그 저는 징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저게 계란이 아니었고 돌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란도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저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까? 물론 그 사이에 저는 여론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그 열기가 굉장히 비등점을 향해 치달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정치권이 여기에 그렇게 기름을 부었느냐. 더더군다나 그 정부 청사가 있는 그 정말 바로 코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체포할 수도 있고 몸조심하라는 거대 야당, 제1야당 대표의 그 말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매우 자극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저렇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수위를 낮춰야 하고 지금은 승복을 요구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양측 정치권은 과열을 자제하고 오히려 제도의 품 안으로 우리가 끌어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저렇게 광장으로 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저렇게 적대시하는 모습들이 자꾸 징후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빨리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에 대한 사과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지자들 향해서 어떤 식이든 폭력은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요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을 자제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말이죠. 내가 어떤 의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현역 의원이 극우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너무 많이 해요. 며칠 전에도 경북 구미의 집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어떤 뭐 극좌다, 뭐 사법 카르텔이다, 좌파 카르텔이다 이런 말을 예사로 하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 지지층들을 결집하기는 되게 좋을 겁니다 아마. 이른바 그걸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극렬 지지층, 뭐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발언이야말로 대단히 음모론적이고 색깔론적이에요.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테러 위험이 있다 이런 것도 자작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근거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이런 것들을 좀 일단 자제시켜야 돼요. 왜 자꾸 그렇게 강성 발언에 힘을 실어주냐고요. 일반 그 이른바 그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하는 연사들의 발언은 그렇다 치고 왜 거기 현역 의원들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얹혀가려고 그러냐고요. 제가 볼 때 이거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유추입니다. 추론이긴 합니다만 정치 이렇게 하니까 양쪽에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왜 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진영도 말이죠. 일단 우리가 잘못했다고 나오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란 던진 거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니까 양쪽이 우선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그거 물어보면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떠넘기니까 점점 더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건 최소한 이 국면에서는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분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극렬 지지층대 그런 집회에 가서 발언을 무슨 깨구락지 신세가 된다라든지 막 이런 얘기도 황소의 발표도 헌재가 내란몰이를 하면은 황소의 발표는 뭐 깨구락지 신세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의원도 있던데 그게 의원의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자제해야지 이런 게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런 거 자제하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서 점점 양쪽에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말 제가 볼 때는 그 사과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잘못했다. 문제지 그건 내가 격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보다 본질적인 거는 너무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너무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앞서서 승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16명 첫 공판이 있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대한 저항이다. 이러면서 저항권 얘기를 꺼내는데 검사와 법무부 장관의 총리를 지내셨던 분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 사안을 보는 눈은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겠으나 명백한 거는 우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었고 사법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두 가지의 본질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수가 품격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보수가 최소한 우리 질서에 대해서 유지하려는 그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이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장관을 지내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내신 분인데 물론 좀 청년들도 어렵고 해서 여기에 대해 변호를 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뭐 가당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여기에 이 말하자면 폭동에 가담한 분들이 그렇게 법정에서 주장을 할 수 있어도 그걸 일국의 총리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그걸 감싸고 보호하려는 모습은 그건 전혀 보수의 품격과 맞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해줘야 또 사후에 이런 불상사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해줄 때 해줘야지 관용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우리가 최소한의 법질서, 그다음에 보수에 대한 가치질서 이런 것들은 전 보수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한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개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할 것 같습니까? 전 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전략적이지도 않고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탄핵했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탄핵이 지금 8건 다 기각됐잖아요. 비판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탄핵을 남발한 면이 분명히 있고 물론 탄핵도 남발하고 입법권을 많이 행사했습니다만 대통령도 제2요건 많이 행사했어요. 마찬가지인데 양측이 마찬가지인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한다? 저는 그게 대선 앞두고 이른바 중도층이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상목 대행의 지금 저런 행태, 마흔여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거 저는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또 탄핵이 뭡니까?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지만 위반의 정도가 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걸 보는 게 탄핵이거든요. 헌법 법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다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해서
조금 이 권한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북한강 상류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었죠. 범인은 중령 진급이 예정된 현역 장교 양광준으로 오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씨였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살인과 사체 훼손에 이어 시신 유기까지 잔혹 범죄라는 판단에 신상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영광급 장교 1986년생 양광준. 육사를 졸업한 뒤 A씨와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재판은 약 100일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양 씨는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마찬가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가짜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졌고 여러 방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구속된 양 씨가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이후 양광준은 군에서 파면됐습니다. 항소 여부는 양광준의 뜻에 따라 정해집니다. YTN 지환입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한 문다혜 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숙박업 영업신고 왜 안 하셨나요?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49%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시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고 5년간 세 곳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1억 3,6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선 문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받았고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는 동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고려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관세로 물가가 올랐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증가해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또 관세를 고려해 연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종전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nflation has started to move up now, we think partly in response to tariffs, and there may be a delay in further progress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다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론 이를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망 기관의 경기 침체 확률이 올랐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9% at the end of this year and 3.4% at the end of next year, unchanged from December. 다만 세 차례 이상 인하를 기대한 위원이 지난 연말 5명에서 이번에 2명으로 줄어든 건 관세를 고려한 신중론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의 다독거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발표되는 상호 관세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에 따라 부과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그만큼 연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통화 완화적 발언에 시장은 반색했습니다. 코스피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5달 만에 6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도 웃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우려에 선을 그으면서 시장이 반색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뉴욕 증시에 이어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가 바꿔지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예측대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2% 넘게 오르면서 전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5달 만에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들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도 상향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흐름에서 좀 반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전자는 6만 원 후반대까지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만 코스피 오름폭이 크진 않았고 코스닥은 내림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5원 넘게 오른 채 거래됐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 불안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경계감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당장 2분기부터 우리 기업 수출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가 이번 분기를 100으로 볼 때 84.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 경기 전망지수가 59.4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반도체 수출 전망은 112.7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만 올해 직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60.8%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비중은 지난 2022년 72%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폭탄에 민감 국가 지정 문제까지 터지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앞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과 3주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방미 때보다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도 모자라 민감 국가 지정이라는 날벼락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에 나섭니다. 수정 해제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 문제가 우리 산업계나 그 기술 협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대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원자력과 소형 모듈 원자로, 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지렛대로 삼을 방침입니다.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사업성 등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일단 신중합니다.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과도 다시 마주 앉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거듭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관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미 협상은 단판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한 안 장관. 계속 협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예든 예외든 면제든 만들어가겠다며 무거운 어깨로 두 번째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도 서울 기온이 1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자정까지 6도 이상을 유지하며 퇴근길 많이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지고 있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등 5도 등 아침에도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또 하늘 자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보다 10여일 먼저 늦게 탄핵 소추된 한 총리가 먼저 판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증인 서너 명을 신문하며 변론 진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예상을 비껴나간 헌재의 심리 장기화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원 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함께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해소를 위해 흠결 없는 판결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도 최장기간 평의의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논의 내용은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심리가 길어질수록 여론전은 격화하는 양상이라 재판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됐던 만큼 그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둘러싼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일부 맞물려서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주목됩니다. 이승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이전과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한 행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결정들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건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입니다.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불임명의 경우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건데 헌재는 이 사유가 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위헌, 위법한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 같은 쟁점들과 별개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종족수를 문제 삼으며 절차적 흠결에 따른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등 주요 재판 일정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으로 운명의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심리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된 가운데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까지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몰렸습니다. 먼저 24일 월요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 7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권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릴지 관심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모두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지더라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수기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직전인 4월 초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주에 결정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탄핵 사유 등을 생각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키우는 것보다 되는 대로 빨리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변론 종결이나 평의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헌재가 정치적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 기일을 잡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잡은 건 선입선출 원칙을 어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니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 아니겠냐며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헌재 앞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아온 계란에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등 여야의 장외투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홍미기 기자입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 대신 헌법재판소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나라는 더 어지러워진다며 헌재가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당장 내일이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누군가 던진 계란과 바나나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계란을 맞았고 다른 의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선 강민국,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시위와 천막 농성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각 내지는 각하가 나올 수 있도록. 추경호 의원이 야당 의원들 바로 뒤에서 탄핵 기각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추 의원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항의가 나왔는데 추 의원은 먼저 시위하고 있었던 건 자신이라며 방해한 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근처 릴레이 1인 시위와 노숙투쟁을 이어갈 계획이고 민주당도 도보 행진과 단식, 주말 장외 집회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정치가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러다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여야의 공통된 걱정이지만 이제와 중단하기도 어렵다는 점 역시 여야가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건 평소처럼 치안 임무를 수행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쓴 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안가에서 국회 통제 등 계엄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한 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담을 넘는 자를 통제하지 않는 등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뇌부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인 김 전 서울청장 측도 입장은 같았습니다.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법정에선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4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에 이어지는 2차 공판에서 곧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의 이딴 반력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김 차장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총기 사용 지시 관련 정황을 보강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를 이끄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았던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이를 저지한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했는데 법원에서 이미 7차례나 판단을 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도 보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번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질책석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와 함께 비아폰 서버 등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차장 측은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비아폰 압수수색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4번 시도 만에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 준비기일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청사는 내일 오후 8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요 사건을 대비해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차량은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출입 시에 면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3%로 올리고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여야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 합의로 첫 발을 뗀 셈이 됐지만 본격적인 연금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4대 연금 통합 등 구조 개혁이 남았기 때문인데 최대 뇌관은 여야 간 의견 차가 뚜렷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야는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는 여야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리고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특위에서 이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대치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특위 구성안에 명시돼 앞으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최대 관건은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수급 연령을 수정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 여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여야의 모수개혁 합의와는 별개로 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둘러싼 이견이 분명한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들이 올해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 조정 장치는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교적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 계획에서 정년 연장, 다층 노후 소득 보장 등을 검토하여서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후퇴했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반드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초퇴직, 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 등이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무세합니다. 여야가 탄핵 정국 속에서도 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은 데 의미를 두는 시각이 적잖지만 향후 연금특위 성과야말로 연금개혁의 마침표를 찍느냐, 마느냐를 가를 잣대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이 실현되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실제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게 되느냐입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보다 평생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포인트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매달 12만 4천 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실제 내는 돈은 6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면 1억 8천여만 원으로 지금보다 낼 돈이 평생 5천만 원 정도 많아지는 셈입니다. 물론 소득 대체율도 오르는 만큼 받는 돈도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 은퇴한 뒤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또 25년 동안 받는다면 모두 3억 1천여만 원을 받게 돼 지금보다 2천여만 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속속 복귀 시한이 다가옵니다. 이대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적과 유급이 불가피한데 의대생들은 휴학기에는 유효하다며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가기 전입니다. 그 시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는 내일을 복귀 시한으로 잡고 이를 어길 경우 학칙대로 처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대 등 3개 학교, 28일엔 가톨릭대를 비롯한 7개 학교 등 이달 말까지 각 의과대학은 차례로 복귀 시한을 맞습니다. 이후엔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 유급이 되고 등록까지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목전까지 온 상황 속에 정부는 다시 한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돌아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휴학할 권리가 있다면서 휴학계 처리에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복귀 시한을 맞은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제적 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작년의 행동을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자주적 의사표현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을 현재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1대1 면담을 넘어 학부모 설명회를 여는 등 복귀를 위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알령 공백 속에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서는 한류 드라마 불법 시청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도를 배경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녹여낸 폭삭 소가수다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고생 많았다는 뜻의 제주도 사투리에서 제목을 따온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주인공 애순과 반려자 관식이의 인생을 사계절로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때 봄이 봄인 걸 알았더라면 까짓거 더 진하게 좀 살아볼 걸. 중화권에선 고진감래 끝에 너를 만나란 제목으로 한류몰이 중입니다. 특히 달 감자 대신 제주를 상징하는 귤 감자를 써서 번역의 묘를 살렸습니다. 중국 평점 사이트인 더우반에서 9.4, 3만 건에 달하는 감상평도 달렸습니다. 문제는 중국 본토에선 넷플릭스를 볼 수 없다는 점,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 훔쳐봤다는 뜻입니다. 중국 대표 포털 바이두에서 제목만 검색하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뜹니다. 흔한 가입 절차도 필요 없이 클릭만 하면 전편을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도둑 시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큰데도 한한령이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중국의 기업이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한다라면은 자체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의 중국 개봉을 두고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란 기대도 싹틉니다. 지난 13일 6년 만에 열린 한중 대면 영사협의 땐 K-팝 콘서트 재개 문제가 거론됐다는 말도 들립니다. 다만 문화적 파급력이 큰 드라마의 경우 중국 당국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남 사천시 공명면 야산에서 불이 나 오후 5시 반 기준 진화율이 50%라고 산림당국이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등 장비 40여 대와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암자에서 난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열린 30대 관장 최모 씨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집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서 혼인 증가율도 15%에 육박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인구 감소로 지난해 22만 2천 건인 혼인 건수 자체는 코로나 이전보다 못 미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사는 서울 마포구. 오후가 되자 혼인신고하러 오는 발걸음이 잇따릅니다. 분홍빛 사진 부스에서 뜻깊은 날을 기념합니다. 인근 서대문구는 스냅 촬영 서비스 추첨으로 실속 있는 선물을 전하기도 합니다. 안정감이 있고 그런 건 좋아서 꼭 너무 그렇게 모든 게 다 갖춰진 다음에 할 생각하지 말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짝을 잘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2만 9천 건, 14.8% 늘었습니다. 1970년 연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 증가율입니다. 남자 평균 초혼 나이는 33.9세로 소폭 떨어졌는데 역대 두 번째 하락입니다. 경제 활동이 늘면서 여자 평균 초혼 나이는 31.6세로 역대 최고 추이를 이어갔습니다.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19.9%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증가율이 크게 는 건 인구 구조 변화 영향이 큽니다. 매년 90만 명대로 반짝 급증했던 1990년대 초반 출생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된 겁니다. 30대 초반의 인구가 조금 규모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혼인 건수가 많이 감소가 있었고 그러한 감소가 몇 년 이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로 조금 증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출산 장려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육아휴직도 좀 편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혜택도 좋아지니까 좀 나도 아기를 가질 수 있겠다, 가져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출생아 수가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60만 명대로 꺾이며 가파르게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구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최근 국무조정실의 미혼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과 자녀를 낳겠다는 비율이 최근 2년 새 모두 줄었습니다. 22만 2천 건인 지난해 혼인 건수 자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23만 9천 건에도 못 미칩니다. 혼인 증가세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주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지난 2018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 수준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0.25% 오르며 지난주 보합을 기록한 전국 아파트값이 0.2% 상승 전환됐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각 0.83%와 0.79%로 나타났고 서초구도 0.69%로 줄줄이 오르면서 지난 2018년 1월 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에서 얼마 전에 전북 전주시가 이변을 연출하며 후보지로 확정이 됐죠. 네, 전주시는 올림픽 준비와 또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YTN 스튜디오에 우범기 전주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얼마 예. 전에 전북지사도 저희 나와주셨는데 예, 어떤 예. 점들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후보지 확정까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뭐 경기장 시설도 그렇고 숙박, 교통 등 사실 뭐 준비된 이미지가 좀 있었다고 보면 이제 우리 전주 전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도대체 서울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과연 해도 되는 도전이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라는 어떤 특징을 살려낸다면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설득 작업을 해 나갔고, 특히 우리 전북 도민하고 전주 시민들이 정말 간절함,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 환호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쟁력, 어떤 전략으로 나설 예정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제 우리 체육계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아마 이제 본격적인 어떤 유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 지금 대구라든지 광주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연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금 그 유치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파견을 좀 보내서 함께 해나갈 생각이고, 예. 특히 이제 IOC에서 제시했던 올림픽 아젠다에 충실하게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지속 가능성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 사회적 영향 이 부분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국제 경쟁에서 또 중요한 게 인프라 문제여서 기존 하고 있던 인프라 부분이 국제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어떤 국제 규격에 맞춰 나가고 숙박이라든지 교통 시설도 차근차근 지금 준비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60년 된 종합 경기장을 철거를 하고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새로운 시설을 복합단지 형태로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설들이 그럼 올림픽에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지금 복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닌데 실사단이 내려오셔가지고 그걸 보시더니 아니 올림픽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냐고 그 정도 평을 내릴 정도로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도 단순히 체육만이 아니라 사실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거점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월드컵 경기장 쪽에 실내 체육관, 육상 경기장, 뭐 드론 축구 또 전용 경기장 다양한 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올림픽 유치가 된다면 여기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도 관심이 많은데 전북에서 처음으로 대형 컨벤션 센터가 들어선다고요? 예, 그동안 우리 전주 전북에 정말 대형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전국 대회라든지 국제 행사라든지 유치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한상 대회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컨벤션 센터가 없다 보니까 굳이 안 써도 될 돈 많이 썼거든요. 잔디 복원하는 비용, 또 도움을 설치했다 철거하는 비용. 그래서 전북도라든지 우리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정말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컨벤션 센터가 본격적으로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완공되고 나면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전국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다든지 국제 행사를 유치를 못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서러움은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북도청 옆에 있는 옛 대항방직 부지 개발도 수건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경기장하고 대한방직 터가 전주에 정말 해먹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그 민간 사업자하고 협상을 좀 제대로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도 이제 호텔이라든지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지금 이제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회박을 사실은 잘 해서 이렇게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묻고 또 용도 지역 변경함으로 인해서 상승한 땅값의 100%를 우리가 이제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한 360억 정도, 이 부분도 이제 그쪽 민간 측에서 건설을 해서 우리 전주시에 납부하는 걸로 하는 등 한 3,855억 원 정도를 지금 환수하는 계획으로 지금 뭐 어떤 행정 절차나 이 부분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주는 뭐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관광, 문화 도시인데 한옥마을 인근의 그 완산 꽃동산 그리고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 여기가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도 관광지가 많은데 한옥마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옥마을에 집중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연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지금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를 마련을 했는데 이 자리가 원래 방공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미굴 형태로 돼 있는데 어떤 우리 관람객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개미굴 형태의 방에 들어가면서 어떤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지금 보이는 모습이죠. 이런 컨셉으로 지금 마련을 했는데 2월에 개장을 했는데 한 달 만에 3만 명이 넘게 많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부근에 완산 꽃동산이 있는데 지난해 YTN에서도 한번 보여주셨어요. 워낙 멋있어서. 근데 아마 다음 주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완산 꽃동산에 꽃이 피면 완산 벙커하고 연계가 돼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한번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전주가 후백제 왕도인데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야심하게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고 또 조선왕조의 우리가 뿌리였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동안 어떤 이런 역사적인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산업화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왕의궁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1조 5천억 규모의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성과로는 지난해 9월에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가 전주에 세워지기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됐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후백제의 어떤 유적 발굴하고 복원하고 또 이제 전주 부성이라든지 전락 가명이라든지 조선시대 이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전주 시민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왕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주에서 사실 수 있는 어떤 틀을 좀 만들어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주는 뭐 역사적으로 보나 문화, 뭐 관광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뭐 산업, 기업 이런 쪽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 점은 어떤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들 문화 이렇게 예술 이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지금 그 팔복동 산업단지가 있는데 과거에 공단이 공장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떤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그린 산단에 지금 우리가 지정이 돼서 앞으로는 공장만 있는 곳이 아니라 주거용지, 상업용지, 문화용지,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그냥 단순한 일터만이 아니라 일터가 곧 3터가 되는 방식으로 아마 지금 변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경제도 산업도 전주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범기 전주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기에 춘분인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꽃샘추위가 물러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날이 무척 따뜻해지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 5도, 대전 6도 등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 대전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며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지만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경남을 중심으로 무척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걷기는 심장병과 뇌졸중, 고혈압의 위험을 줄여주는 등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숨이 조금 가쁠 정도로 걷는 것이 좋고요. 힘들다면 5분은 보통 속도로, 3분은 빠른 속도로 번갈아 걷는 것도 좋습니다. 또 보폭은 평소보다 넓게, 그리고 일주일에 75분 이상 걸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말에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습니다. 공기가 탁한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바깥으로 나간다면 꼭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